아들아, 제 모르게 얼른 기차표 취소해라. 제가 가버리면 명절 음식장만은 누가 해? 시어머니의 낮고 은밀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알았어, 엄마. 이미 10년을 안 갔는데 이번에 안 간다고 뭐라 하겠어? 남편의 비겁한 맞장구가 이어지는 그 순간 저는 보란 듯이 비웃으며 마지막 카드를 던졌습니다. 이제 평생 어머니가 직접 장만하세요. 난 안 합니다. 당신은 이혼 도장이나 찍어. 집안이 발칵 뒤집힌 그날 밤의 통쾌한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 만에 시댁이라는 지옥에서 탈출한 김현정입니다. 찬바람 불고 코끝 시린 설 명절. 누군가는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떠올리겠지만 저에게 명절은 가슴 한구석을 꽉 막아버리는 거대한 바위덩어리였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차. 남들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간다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며느리라는 족쇄를 차고 끌려가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죠. 오늘은 그 지긋지긋했던 제 10년의 설움, 그리고 마침내 그 사슬을 끊어버린 결정적인 순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거는 시어머니의 그 신통방통한 허리 통증이었어요. 평소에는 동네 산악회다 뭐다 하시면서 산봉우리를 다람쥐처럼 날렵하게 오르내리시던 분이 희한하게 명절 일주일 전만 되면 아이고 허리야 소리를 입에 달고 사시면서 자리에 누우셨죠. 마치 달력에 맞춰서 알람 시계라도 몸에 심어두신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알아누우시니 며느리인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시어머니가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이불을 뒤집어 쓰신 채 끙끙 앓는 소리를 내시면 저는 군말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가야만 했죠. 많은 식구들이 먹을 음식장만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는데 기름 냄새에 속이 울렁거리고 다리가 퉁퉁 부어올라도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는 게 제 명절의 전부였답니다. 그렇게 제가 주방에서 기름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거실 풍경은 참으로 가관이었어요. 시누이는 소파와 한몸이 되어서는 손가락만 까딱거리며 핸드폰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가끔 주방 쪽을 힐끔거리며 물 좀 달라는 소리를 할 때면 부치던 전을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꾹 참고 물을 가져다 주면 고맙다는 말은커녕 컵을 낚아채듯 가져가는 모습에 억장이 무너졌죠. 동서는 또 어찌나 얄미운지 명절 당일 아침에야 느지막이 나타나서는 형님 고생하셨어요 라는 영혼 없는 인사와 함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툭 던져놓고는 아이가 아파서 금방 가봐야겠다는 핑계를 대며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돈으로 때우겠다는 그 신보가 뻔히 보이는데도 시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냐며 반색을 하시고 정작 뼈 빠지게 일한 저는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게 일상이었으니 제 속은 문드러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번 설날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어요. 저도 귀한 집 딸이고 우리 부모님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인데 10년 동안 친정 문지방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는 건 이제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남편을 들들 볶고 어르고 달래서 겨우겨우 기차표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명절 기차표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걸 실감하며 떨리는 손으로 새로 고친 버튼을 수없이 눌렀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표 2장을 손에 넣었을 때의 그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핸드폰 화면에 뜬 예매 내역을 보고 또 보면서 이번에는 기필코 친정에 가서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아빠의 투박한 손을 잡아보리라
맹세했어요. 명절 당일에 친정에 가겠다고 선언하려면 시어머니의 입을 막을 만한 강력한 뇌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큰맘 먹고 백화점에 가서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와 제철 과일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샀습니다. 손이 떨릴 만큼 비싼 금액이었지만 이걸로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막고 친정행 티켓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아깝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양손 가득 무겁게 명절 전주 주말에 시댁으로 향했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면서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는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거실에 앉아 TV를 보던 시어머니는 제가 낑낑거리며 들고 온 선물 꾸러미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으시고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시더라고요. 다음 주가 설인데 왜 왔냐? 너 설마 친정 가려고 미리 온 거냐? 간파당해버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선물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어머니 앞에 다소곳이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번 설에는 저도 친정에 좀 다녀오려고요. 10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잖아요. 이번엔 미리 인사드리고 당일에는 친정 오빠들도 좀 보고 싶어서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미간이 찌푸려지더니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콧방귀를 뀌시며 채널을 돌려버리셨고 그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가득 메우는데 숨이 막혀올 지경이었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눈동자만 굴리며 엄마 눈치를 살피느라 바쁘고 저는 더 이상 말을 붙이기가 어려워서 분위기도 전환할 겸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정리를 시작했답니다. 한참을 그렇게 냉장고와 씨름을 하다가 고기는 어디에 두는 게 좋을지 여쭤보려고 고무장갑을 낀 채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구석으로 불러내서 뭔가 은밀하게 속삭이고 계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와서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벽 뒤에 몸을 숨긴 채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야, 기차표 예매했냐? 걔 가면 명절 음식 장만은 누가 해? 난 허리 아파서 못한다. 당장 취소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또렷하게 꽂혔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남편의 대답이 저를 더 큰 충격으로 몰아넣더라고요. 알았어, 엄마.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어차피 10년 동안 안 갔는데 이번 한 번 더 안 간다고 뭐 큰일 나겠어? 쟤는 그냥 구슬리면 돼. 남편의 그 뻔뻔하고 비겁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꽉 움켜쥐었어요.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죠. 오직 음식 장만을 위해 며느리의 친정행을 막으려는 시어머니와 그에 동조하며 아내를 속이려는 남편의 작당 모의를 직접 귀로 확인하고 나니 그동안 참고 살았던 제가 바보 천치처럼 느껴지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으면서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지금 당장 뛰쳐나가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 상황을 갚아줘야겠다는 오기가 생겼어요. 부엌으로 돌아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은 분노로 인해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내 인생을 저들에게 저당 잡히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핸드폰 주소록에서 가장 그리운 이름을 찾아 눌렀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호음이 그토록
길게 느껴진 적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리는데 부들거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귀에 바짝 댄 채 부엌 구석 식탁 아래 쭈그리고 앉아 숨을 죽였죠. 밖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낄낄거리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웃음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제 고막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아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입술을 얼마나 꽉 깨물었는지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감돌 때쯤 마침내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순간 참고 참았던 눈물샘이 댐이 무너지듯 기어이 터지고 말았답니다. 아빠, 목구멍에서 쥐어짜듯 나온 그 한마디에 지난 10년의 모든 서름이 담겨 있었나 봐요. 평소 같으면 왜 전화를 했느냐며 무뚝뚝하게 받으셨을 아버지가 대번에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시고는 숨 넘어가는 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다급하게 물으셨죠. 저는 억눌러왔던 감정을 토해내듯 지금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남편이라는 작자가 옆에서 어떻게 동조하고 있는지, 내가 10년 만에 가려고 했던 친정행을 저들이 고작 전부치는 일 때문에 어떻게 짓밟으려 하는지 낱낱이 일러바쳤습니다. 제 말이 이어질수록 수화기 넘어 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고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전화기가 터질 듯한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죠. 내가 그 꼴 보려고 내 딸 시집 보낸 줄 알아? 당장 그리로 갈 테니 너 꼼짝 말고 있어라. 알았지? 전화가 뚝 끊어지고 나서도 아버지의 불호령이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흐르는 눈물을 옷소매로 거칠게 닦아내고는 차가운 물을 틀어 세수를 하며 붉게 달아오른 눈시울을 억지로 가라앉혔죠.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엉망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도끼를 품은 맹수처럼 번들거렸어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실로 향했답니다. 남편은 제가 나온 줄도 모르고 소파에 누워 배를 긁는데 그 꼴을 보니 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저 낯짝에 뜨거운 물을 끼얹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아내야 했어요. 저는 짐짓 모른 척하며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았고 남편 옆에 털썩 앉으며 넌지시 미끼를 던졌어요. 자기야, 아까 예매한 기차표 말이야. 혹시 모르니까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봐. 명절이라 전산 오류도 많다던데 혹시라도 취소되거나 시간 바뀌면 큰일이잖아. 제 말에 남편은 흠칫 놀라며 눈동자를 심하게 굴리더라고요. 과일을 집어먹던 손을 허공에 멈추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아까 잠깐 확인해 봤는데 뭐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볼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설마 표가 어디 가겠어? 그 뻔히 보이는 거짓말에 헛웃음이 픽 나올 뻔했지만 허벅지를 꼬집으며 입술을 꽉 깨물어 참아냈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승리자라도 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제가 깎아온 배를 아삭아삭 씹어 드시더라고요. TV 소리와 두 모자의 웃음소리가 섞여 돌아가는 거실의 풍경이 마치 지옥도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시간을 셌습니다. 아빠가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만 버티자고 주문을 외우면서요. 그렇게 피말리는 시간이 흐르고 약 3시간쯤 지났을까요? 아파트 복도에서부터 쿵, 쿵 하는 묵직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쾅쾅쾅.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한 그 소리에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현관 쪽을 쳐다보는데 저는 직감했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 든든한 지원군이 도착했구나 하고 말이에요.
제가 문을 열자마자 현관에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친정아버지와 제 오빠들이었어요. 평소에는 점잖으시던 아버지가 오늘은 신발을 벗을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흑투성이 구두를 신은 채 성큼성큼 거실로 걸어 들어오셨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오빠들의 표정은 살벌하기 그지없었고 집안 공기가 순식간에 시베리아 벌판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건장한 남자 셋이 뿜어내는 위압감에 영문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죠. 아버지가 신발을 신은 채 들어오는 걸 보고는 기가 막히다는 듯 꽥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니 사돈,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연락도 없이 들이닥치질 않나. 여기가 무슨 시장통인 줄 아세요? 당장 신발 벗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시어머니의 그 날카로운 외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소파에 앉아 덜덜 떨고 있는 사위에게 직진하셨어요. 남편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런 사위의 멱살을 단숨에 휘어잡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지끈 소리가 날 정도로 거칠게 잡아챈 손길에 남편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고 아버지는 사위의 얼굴에 침이 튀도록 고함을 치셨죠. 내 딸이 니네 집 식모냐? 내가 이 꼴 보려고 금쪽 같은 내 새끼 키워서 보낸 줄 알아?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마누라를 속이고 친정 가는 길을 막아? 네가 사람이냐? 아버지의 포효에 거실 유리창이 쩌렁쩌렁 울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멱살이 잡힌 채 숨이 막히는지 캑캑거렸고 두 다리는 힘이 풀려 허공에서 버둥거렸죠. 옆에 있던 큰오빠와 작은오빠도 주먹을 꽉 쥔 채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들이 얼마나 살벌한지 1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시댁의 기운이 한순간에 눌려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되셨는지 멱살 잡힌 아들을 보고 기겁을 하며 아버지 팔에 매달리셨답니다. 이거 나요. 사돈이면 다야. 우리 귀한 아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경찰 부를 거야. 어디서 남의 집에 와서 깡패짓이야. 사람 살려.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비명에 아버지는 멱살 잡은 손에 더 힘을 주시며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매서운지 시어머니조차 잠시 멈칫할 정도였죠. 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뱉듯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아들, 내 딸은 안귀에서 10년 동안 명절에 얼굴 한번 못 보게 했습니까? 내가 집 사줘, 차 사줘, 부족한 거 없이 채워보냈더니 고작 한다는 짓이 며느리 부려먹는 겁니까? 내가 내 딸 식모살이 시키려고 이 결혼시킨 줄 아냐고. 아버지의 일갈에 시어머니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뻐끔거리셨지만 이내 특유의 뻔뻔한 표정으로 돌아오시더라고요. 집 사준 게 언제적 이야기냐는 듯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아니, 처가에서 능력 있으면 집 좀 해줄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10년째 유세를 떠는 겁니까? 그리고 며느리가 시집 왔으면 시댁 귀신이 되는 게 도리지. 명절에 시댁 일 거들기 싫어서 친정 부모까지 앞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사돈은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저토록 당당하게 할 수 있는지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생각인가 싶었죠. 아버지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시더니 잡고 있던 남편의 멱살을 거칠게 밀쳐버리셨어요. 남편은 볼품없이 소파 위로 나뒹굴었고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콜록콜록 기침을 해댔죠. 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과 도끼 서린 눈으로 노려보는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시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타협이나 대화의 여지가 없다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긴 말 않겠습니다. 이 더러운 집구석에 내 딸 1초도 못 둡니다. 현정이 데려갈 테니 그런 줄 아쇼. 그리고 자네,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자네 눈에는 피눈물 나올 각오해야 할 거야. 여태까지 내가 참아준 건 내 딸이 참고 사니까 봐준 거지. 자니가 예뻐서 봐준 게 아니란 말일세. 아버지가 제 손목을 잡아 끄시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며 아버지 앞을 막아서시더라고요. 양팔을 벌리고 현관을 가로막은 꼴이 정말이지 가관이었습니다. 못 가. 절대 못 데려가. 명절 음식 장만은 어쩌고. 나 허리 아파서 손 하나 까딱 못하는데 제 가면 음식은 누가 하냐고. 난 늙어서 못해. 음식 다 해놓고 가든지 아니면 못 가.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며느리의 안이나 사돈의 분노보다 당장 명절 음식 걱정이 먼저라니 정말이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죠.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뒷목을 잡으며 휘청거리셨어요. 그 모습을 본 오빠들이 아버지를 부축하며 시어머니를 향해 으르렁거렸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문 앞에서 버티고 서 계셨답니다. 비키세요. 사돈 어른이라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큰오빠가 낮게 경고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죠. 저는 그 난장판 속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제 마음을 확인했어요. 이제 정말 끝을 볼 때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죠. 더 이상 이 집안 식구들에게 일말의 기대도 미련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진정시켜드리고는 시어머니를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싸늘한 비소가 걸려 있었고 핸드백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1년 동안 품고 다녔던 꼬깃꼬깃해진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의 시선이 제 손끝에 머무는 걸 느끼며 저는 봉투를 탁자 위에 보란 듯이 던져놓았답니다. 툭 하고 봉투 떨어지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뜨렸고 그 안에 든 내용물이 무엇인지 직감한 남편의 동공이 지진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죠. 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음식 장만 앞으로 평생 어머니가 하세요. 당신은 이혼 도장 딱 찍고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남편은 사색이 되어 여보, 갑자기 왜 이래? 화 풀어. 내가 표 다시 끊을게라며 제 다리에 매달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이혼이 애들 장난이냐? 어디서 감히 이혼 타령이야? 라고 소리치셨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침착했죠. 그때 마침 제 핸드폰 진동이 짧게 울렸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확인해 보니 흥신소 실장님이 보낸 문자 한 통이 와 있더라고요. 사모님, 최종 확인 완료했습니다. 상간녀 신상 확보했고 사진 보냅니다. 문자와 함께 전송된 사진 파일을 여는 순간 제 입가에 다시 한번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진짜 쇼는 지금부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기까지 했으니까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남편 얼굴 앞에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이래도 이혼이 애들 장난 같나요? 어머니 아들이 밖에서 딴 년 만나는 것도 제가 참아야 하냔 말이에요. 핸드폰 화면 속에는 남편이 낯선 여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적나라한 사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그 사진을 본 친정 오빠들의 눈이 뒤집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마치 강시처럼 하얗게 질려버렸고 방금 전까지 큰 소리치던 시어머니의 입은 다물어지지 않은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 정막을 깬 건 다름 아닌 제 친정 큰오빠의 짐승 같은 포효였습니다. 평소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순둥이 소리를 듣던 오빠가 이성을 잃고 달려드는 모습은 저조차도 처음 보는 광경이라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였죠. 이런 게만도 못한 오빠의 주먹이 남편의 얼굴에 꽂히기 전에 아버지가 오빠의 허리춤을 붙잡아 말리셨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오빠들은 식탁 의자를 발로 차버리며 남편을 향해 으르렁거렸고 작은 오빠는 당장이라도 그 인간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칠 기세로 달려들었죠. 남편은 쥐새끼처럼 소파 구석으로 몸을 웅크리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러댔어요. 그 꼴이 어찌나 우습고 하찮아 보이는지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드셨는지 오빠들 앞을 가로막으며 두 팔을 벌리고 악을 쓰셨습니다. 사람 살려. 깡패들이 사람 죽이네. 아니 사돈,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남의 집에 와서 행패야. 경찰 불러. 당장 경찰 불러.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 아들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며느리 친정 식구들을 깡패 취급하며 아들을 감싸는 그 모습에 저는 정말이지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악다구니에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혀를 차시더니 바닥에 떨어진 제 핸드폰을 주어 시어머니 눈앞에 다시 들이밀며 차갑게 말씀하셨죠. 똑똑히 봐. 이게 네가 말하는 귀한 아들놈이 한 짓거리다. 내 딸이 시집살이 할 때 네 아들놈은 딴 계집년이랑 희희낙낙하고 있었다고. 이걸 보고도 행패 소리가 나와? 아버지의 호통에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셨지만 이내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니, 사내놈이 살다 보면 밖에서 실수도 좀 하고 바람도 쐴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이혼이니 뭐니 난리를 쳐? 너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남편 기를 죽여서 밖으로 나돌게 만들어? 여자가 집구석에서 곰살맞게 구는 맛이 없으니까 내 아들이 밖에서 위로받은 거 아니냐? 세상에 어떻게 같은 여자로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놈의 외도를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그 뻔뻔한 가스라이팅에 더 이상 대꾸할 가치조차 느낄 수 없었죠. 오빠들이 그 말을 듣고 다시 달려들려고 하자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오빠들을 제지하고는 시어머니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식은 눈동자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1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차분하게 내뱉었어요. 어머니, 아들 간수 못해서 며느리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건 어머니세요. 사내놈이 실수요? 바람이요? 그럼 저도 밖에서 다른 남자 만나서 위로받고 다녀도 실수라고 해주실 건가요? 제 섯을 퍼런 눈빛에 눌렸는지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시선을 피하셨고 저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남편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제 발치로 기어와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아니야. 현정아 이거 진짜 오해야. 딱 한 번이었어. 술김에 실수한 거야. 저 여자가 꼬신 거라고. 나 진짜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비굴하게 변명하는 꼴을 보니 지난 10년 동안 내가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딱 한 번이라는 그 말조차 거짓말이라는 걸 이미 흥신소 자료를 통해 다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죠. 저는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는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있는 힘껏 발로 밀어버렸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실수? 웃기지 마. 카드 내역, 모텔 출입 기록까지 다 가지고 있어. 변명은 법정 가서 판사님한테나 해. 아,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같이 진행할 거니까 그 여자한테도 전해. 각오 단단히 하라고. 제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넋이 나간 듯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았고 시어머니는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못 들여서 집안이 풍비박산 나네. 내가 저걸 며느리라고 받아줬는데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눈을 부라리고 남편을 협박해?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지만 우리 친정 식구 중 그 누구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바닥에 널브러진 이혼 서류 봉투를 챙기시며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고 오빠들은 씩씩거리며 남편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죠. 야, 너 내 동생 앞에 한 번만 더 얼씬거리면 그땐 진짜 죽을 줄 알아.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남편이 여보, 여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엉망으로 헝클어진 머리에 화장도 다 지워져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사람 같아 보이더라고요. 아파트 1층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겨울바람조차 시원하게 느껴질 만큼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차에 오르기 전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생했다. 우리 딸. 이제 다 끝났어.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투박한 손에 온기가 전해져 와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펑펑 울었고 오빠들은 말없이 휴지를 건네주며 제 등을 토닥여 주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미리 알아봐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혼 소송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긴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알기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문을 열었죠. 그런데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앉아있는 변호사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더라고요. 단정한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까지 기억 속 어딘가에 있던 얼굴이었는데 그녀가 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너 김현정 아니니? 나야 민지. 고등학교 때 짝꿍. 세상에 담당 변호사가 제 고등학교 동창 민지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학창 시절에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똑 부러지는 성격으로 유명해서 나중에 꼭 판검사가 될 거라고 했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변호사가 되어 제 앞에 나타나다니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나 싶더라고요. 민지는 제 손을 맞잡으며 반가워하다가 제가 가져온 서류 봉투와 초췌해진 얼굴을 보고는 금세 표정을 굳히며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과 시댁의 만행, 그리고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숨김없이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지의 표정은 점점 험악해지더니 책상을 쾅 치며 분노를 터뜨리더라고요. 와, 진짜 쓰레기도 이런 상쓰레기가 없네. 야, 현정아. 너 진짜 고생 많았다.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인간 아주 탈탈 털어서 알거지로 만들어줄게. 내 사전에 패소란 없다. 너는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민지의 그 든든한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민지는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살피더니 추가로 더 필요한 증거 목록을 적어주며 구체적인 전략을 짜기 시작했죠. 특히 남편이 상간녀에게 쓴 카드 내역을 조회해서 재산 분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꼼꼼하게 챙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현정아, 너 마음 약해지면 절대 안 돼. 저런 인간들은 소송 시작하면 별의별 짓을 다 해서 널 괴롭힐 거야. 찾아와서 빌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할 텐데 절대 흔들리지 마. 연락 오면 다 무시하고 나한테 넘겨. 알았지? 민지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사무실을 나오는데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나 와 있더라고요. 전부 남편 이름이었죠. 카톡을 열어보니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같은 구질구질한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는데 읽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려서 그 자리에서 바로 차단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방에 앉아 10년 동안 묵혀두었던 짐들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사진, 남편과 주고받았던 편지들, 시어머니가 사준 촌스러운 옷들까지 전부 꺼내 쓰레기 봉투에 담았죠. 물건을 하나씩 버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던 미련과 아픔도 함께 버려지는 것 같아서 묘한 해방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결혼식 앨범을 쓰레기 봉투에 넣을 때는 마치 제 과거의 족쇄를 끊어내는 것 같은 짜릿함마저 들었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 살 거야.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김현정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쓰레기 봉투를 묶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벨 소리가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남편이 서 있더라고요. 인터폰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꼴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어요. 머리는 까치집을 짓고 며칠 동안 면도도 안 했는지 수염은 덥수룩한 데다가 술 냄새가 화면 밖까지 뚫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눈은 퀭하게 풀려서 초점도 제대로 못 맞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정아,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제발. 남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애원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비굴함이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더 이상 너랑 직접 대화할 생각 없어. 제 말에 남편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 김현정,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1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굴어야겠어? 내가 잘못했다고 빌잖아. 문 열라고. 그 고함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 인간은 지금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풀이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인터폰을 끄고 경비실에 연락해서 낯선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경비원 아저씨들이 올라와서 남편을 끌고 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이혼이라는 게 단순히 서류에 도장 찍는 일이 아니라 지난 10년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뜯어고쳐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명절 음식장만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남편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를 숨쉬게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말끔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 민지 사무실에서 받았던 조언들을 되새기며 제 인생을 다시 설계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기로 했거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핸드폰 번호를 바꾸는 거였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연락을 원천 차단하고 오로지 저를 위한 저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였죠.
대리점에서 새 유심칩을 끼우고 번호를 바꾸는 순간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은 상쾌함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서점에 들러 디자인 관련 서적들을 잔뜩 샀습니다. 사실 결혼 전 저는 꽤 유망한 디자이너였어요. 밤새워 작업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제 손끝에서 탄생하는 결과물들을 보며 희열을 느꼈었죠.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강요로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야만 했어요. 여자가 밖으로 나돌면 집안 꼴이 뭐가 되냐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내가 벌어오면 되잖아라며 은근히 무시하던 남편의 태도 때문에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10년 동안 녹슬어버린 감각을 다시 깨우기 위해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작업했던 파일들을 열어보는데 촌스럽기도 하고 아쉬운 부분도 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제 열정만큼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더라고요. 밤늦도록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배고픔조차 잊을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이거였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며칠 뒤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측에서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거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민지는 서류를 내밀며 헛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야, 얘네 진짜 뻔뻔하다. 네가 혼수해온 거랑 결혼 생활 동안 모은 재산, 이거 다 지들이 기여했다고 우기고 있어. 심지어 네가 시댁에 소홀해서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나 뭐라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서류 내용을 읽어보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시댁 노예처럼 살았던 건 싹 빼놓고 오히려 제가 남편을 무시하고 시어머니를 홀대했다는 거짓말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게다가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기여한 바가 없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식이었고요. 걱정 마, 현정아. 이럴 줄 알고 내가 준비해 둔 게 있지. 민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시댁 행사에 참여하며 썼던 비용들, 그리고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제가 친정 도움을 받아 생활했던 기록들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남편이 상간녀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며 썼던 카드 내역까지 확보해 뒀더라고요. 이게 다 증거야. 유책 배우자가 재산 분할해서 유리할 리가 없지. 거기다 위자료까지 청구하면 얘네 아주 뼈도 못 추릴걸. 판사님이 이걸 보고도 네 탓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절대 아니지. 민지의 철두철미한 준비성에 감탄하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민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현정아, 너는 그냥 당당하게 있어. 죄 지은 건 저놈들이지 네가 아니잖아. 법정에서 저 인간들 낯짝이 어떻게 변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자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대학 선배를 만났습니다. 디자인과 선배였는데 지금은 꽤 유명한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죠. 반가운 마음에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선배가 제 사정을 듣더니 깜짝 놀라며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현정아, 너 예전에 실력 좋았잖아. 감각도 남달랐고 혹시 다시 일해볼 생각 없어?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경력직 디자이너를 뽑는데 네가 딱일 것 같아서 그래. 뜻밖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의 공백기가 있어서 망설여졌지만 선배는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싶다고 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작업해 둔 파일들을 보여줬죠. 선배는 꼼꼼하게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야, 감각 안 죽었네.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은데? 당장 내일부터 출근해.
우리 같이 멋진 거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혼녀라는 딱지가 붙어 사회에서 외면받을까봐 두려웠는데 제 능력을 인정해주고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수락했고 선배와 악수를 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디자이너 김현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0년 만에 출근하는 길, 지하철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주눅 들어있던 표정은 사라지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죠. 회사 동료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야근을 해도 피곤한 줄 몰랐고 회의 시간에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칭찬을 받으니 자존감도 쑥쑥 올라가더라고요.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회사 로비에 낯익은 얼굴이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데 다행히 경비원이 막아섰어요. 이 나쁜 년, 네가 감히 내 아들 인생을 망쳐? 이혼 소송 취하해. 안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 시어머니는 바닥에 드러누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는데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가서 또박또박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 제 직장입니다.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아들 인생 망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와 어머니 아들이에요. 자업자득이라고요. 제 서슬 퍼런 눈빛에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물러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예전 같았으면 죄송하다며 빌었을 텐데 이제는 할 말 다 하고 당당하게 맞서는 제 자신이 대견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민지는 펄쩍 뛰며 화를 냈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죠. 괜찮아, 민지야. 나 이제 안 피할 거야. 저 사람들이 바닥을 보이면 보일수록 내 승리는 더 확실해지는 거잖아. 증거 하나 더 추가된 셈 치지 뭐. 민지는 제 변화에 놀라워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김현정. 너 진짜 많이 변했다. 독해졌어, 아주. 그래, 그 기세로 쭉 가는 거야. 판결 날 때까지 절대 기죽지 마.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우니 창밖으로 밝은 달이 떠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저 달을 보며 한숨만 쉬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밝고 예뻐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은 시작되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든든한 지원군 민지와 가족들, 그리고 제 능력을 믿어주는 회사 동료들이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 자신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 해보자.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주먹을 불끈 쥐며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는 제가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어 성공 가도를 달리는 모습이 그려졌고 시댁 식구들은 제 발밑에서 후회하며 비는 모습이 나왔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법원 앞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가볍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어요. 지난 몇 달간의 지리멸렬한 공방전이 드디어 끝을 맺는 날이었으니까요.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갉아먹었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으러 가는 길,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진 마음으로 법정 문을 열었습니다. 법정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제 심장은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피고석에 앉아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는데 그 꼴을 보니 묘한 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은 며칠 새 더 늙어버린 것 같았고 시어머니는 도끼 서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그 눈빛에 주눅들거나 피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시고 재판이 시작되자 남편 측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댁 행사에 불성실했으며 남편을 무시하고 경제권을 독차지하려 했다는 둥, 심지어 제가 의부증이 있어서 남편을 감시하고 들볶았다는 헛소리까지 해대는데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방청석에 앉아있던 친정 오빠들이 웅성거리며 분노를 표출하려고 했지만 민지가 침착하게 눈빛으로 제지하며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원고는 지난 10년간 시댁의 부당한 대우와 폭언 속에서도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해왔습니다. 또한 피고의 지속적인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 그리고 시어머니의 폭언 및 부당한 대우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입증할 증거들을 제출합니다. 민지는 제가 모아두었던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화면에 띄우며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명절마다 꾀병을 부리며 저에게 독박 가사를 시켰던 통화 녹음 파일, 남편이 상간녀와 주고받았던 난뜨거운 카톡 내용, 그리고 생활비를 주지 않고 유흥비로 탕진한 카드 내역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자 법정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죠. 특히 남편이 상간녀에게 우리 마누라 지겨워 죽겠다. 빨리 이혼하고 너랑 살고 싶다라고 보낸 메시지가 공개될 때는 야유가 터져 나올 정도였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씩씩거리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게 쭈그러든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의 변론은 거침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친정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회사까지 찾아와 난동을 피웠던 CCTV 영상까지 증거로 제출하며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죠. 판사님도 증거들을 꼼꼼히 살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남편 측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다는 걸 직감한 듯 남편은 제 쪽을 힐끔거리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내왔지만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외면해 버렸어요. 마침내 판결 선고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판사님의 입에 집중되었고 정적만이 흐르는 가운데 판사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재산 분할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60%를 분할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봉 소리가 탕, 탕, 탕 하고 울려 퍼지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어요. 그동안 제가 쏟아부었던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법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니까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부당 대우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되었다는 건 정말이지 통쾌한 승리였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땅을 치고 통곡하며 달려들었어요. 아이고, 내 아들 신세 망쳤네. 전현이 우리 재산 다 뺏어가네. 판사님, 이거 무효야.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법원 경비원들이 시어머니를 제지하며 끌고 나가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으셨지만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럽기는커녕 오히려 우스꽝스럽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법원을 빠져나갔고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잘 가라.
내 지긋지긋했던 과거야. 다시는 보지 말자. 법원 정문을 나서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친정 식구들과 민지가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왔어요.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고생했다. 우리 딸. 이제 진짜 다 끝난 거야라고 말씀하셨고, 오빠들은 역시 내 동생, 장하다.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었죠. 민지는 봤지? 내가 뭘 했어? 이긴다고 했잖아. 라며 윙크를 날려주는데 그 순간 참고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홀가분해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답니다.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평소에는 가격이 부담스러워 엄두도 못 냈던 곳이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쏘겠다고 큰 소리를 쳤죠. 와인잔을 부딪히며 건배사를 외치는 순간 10년 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바위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건배, 김현정의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가족들의 축하 속에서 스테이크를 써는데 고기가 입안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그동안 시댁 눈치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꾹 참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런 서름 따위는 안녕이었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이렇게 달콤한 건지 예전엔 미처 몰랐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달빛이 유난히 밝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텅 빈 집안이 적막하기보다는 평화롭게 다가왔고 혼자라는 사실이 외롭기보다는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설렘으로 다가왔죠. 아, 이게 사는 거지. 이게 진짜 행복이지.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 판결은 받았지만 남편이 순순히 돈을 내놓을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민지가 미리 가압류를 걸어놓기는 했지만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잠적해버리면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예상대로 며칠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단된 번호가 아니라 낯선 번호로 걸려왔길래 받았더니 대뜸 욕설부터 퍼붓더라고요. 아, 너 진짜 독하다 독해. 어떻게 10년 산 남편을 이렇게 알거지로 만드냐? 위자료 3천? 내가 그 돈이 어디 있어. 배째라 그래. 술에 취했는지 혀가 꼬인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예전 같았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겠지만 이제는 가소롭게만 들리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든지. 압류 들어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한 번만 더 전화해서 행패 부리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야. 끊어. 전화를 툭 끊어버리고 나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죠. 하지만 이 정도로 물러설 인간들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다음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날이 갈수록 즐거워졌어요. 제가 기획한 디자인이 클라이언트에게 호평을 받으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사장님도 제 능력을 인정해 주시며 팀장 승진을 제안하셨거든요. 10년의 공백기가 무색할 만큼 빠르게 적응하고 성과를 내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동료들도 저를 능력 있는 팀장님이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팀장님, 혹시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요즘 팀장님 좋다고 하는 남자 직원들이 꽤 있던데.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재혼이라니 지금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단어였거든요.
남자라면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이 들기도 했어요. 글쎄요, 지금은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요. 연애는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여유롭게 대답하며 술잔을 기울이는데 문득 10년 전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결혼만이 여자의 행복이라고 믿었던 그 시절, 남편 하나만 바라보며 모든 걸 희생했던 어리석은 제 모습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이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댁에 가서 전 부치느라 허리가 휘어질 시기였지만 이번 명절은 달랐어요. 친정 식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공항에서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있는데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현정아, 가자. 비행기 놓치겠다. 오빠들이 제 손을 잡아 끄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활짝 웃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날아오르는 순간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죠. 이제 진짜 내 인생의 비행이 시작되는 거야.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거야. 여행지에서의 시간은 꿈만 같았어요.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며 칵테일을 마시고 맛있는 현지 음식을 먹으며 가족들과 수다를 떨었죠.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는 완벽한 휴식이었어요. 아버지는 우리 딸 얼굴이 이제야 편내라며 흐뭇해하셨고 엄마는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밤 해변을 산책하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는데 문득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현정아, 잘 놀고 있어? 대박 소식 하나 전해줄게. 남편 놈 위자료 안 주고 버티다가 결국 월급 압류 들어갔어. 회사에서도 망신당하고 쫓겨날 판이라네. 꼴 좋다 아주. 그 문자를 보고 통쾌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민지는 제 최고의 파트너였죠. 이제 남은 건 그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꼴을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더라고요. 모든 게 순탄하게 풀려가나 싶을 때쯤 또다시 예상치 못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여행의 달콤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마주한 현실은 그야말로 시베리아 벌판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혹독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것처럼 싸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소라면 팀장님 오셨냐며 반갑게 인사했을 후배들도 제 눈을 피하고 자기들끼리 메신저 창을 띄워놓고 수군거리느라 바빴는데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 따가운 시선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죠.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데 옆자리 후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더라고요. 팀장님, 이거 보셨어요? 회사 익명 게시판에요. 후배가 보여준 화면에는 우리 회사 디자인 팀장 K씨 불륜으로 가정 파탄 내고 이혼했다며?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내용은 더 가관이었죠. 제가 시댁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결혼했고 남편 몰래 딴 주머니를 차고 바람을 피우다가 들키니까 오히려 남편을 의처증 환자로 몰아서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 그야말로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시어머니를 폭행했다는 허위 사실까지 적혀 있는데 읽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답니다. 댓글 창은 더 끔찍했어요. 와, 진짜 얼굴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독하다. 저런 여자가 팀장이라니 회사 망신이다. 불륜녀 아웃.
같은 악플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고 제 실명과 사진까지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건 전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작정하고 쓴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제가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고 위자료까지 받아내니까 앙심을 품고 제 사회적 매장을 노린 게 분명했어요. 그 순간 사장님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장님실에 들어가니 사장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김 팀장,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회사 게시판이 난리가 났어. 거래처에서도 연락 오고. 이거 사실이야? 사장님의 물음에 억울함이 복받쳐 올라왔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전부 허위 사실입니다. 제가 이혼한 건 맞지만 유책 배우자는 전 남편이고 법원 판결문도 다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한숨을 푹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김 팀장 믿어. 일 잘하는 거 아니까. 근데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는 건 막아야 하잖아. 일단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며칠 좀 쉬는 게 좋겠어. 대기 발령이라고 생각하고. 대기 발령이라니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도 모자라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다니 정말이지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히는 것 같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 죽여 펑펑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내 일터, 내 꿈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죠. 퇴근길 회사 앞에는 아니나 다를까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켓까지 들고 서 있는데 내 아들 인생 망친 불륜녀 김현정 물러가라 라고 적힌 문구를 보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나타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달려들어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고 시누이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우리 오빠 피 같은 돈 뜯어내고 가정 파탄낸 여자예요. 얼굴 좀 보세요. 경비원들이 달려와서 제지했지만 이미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경하며 수군거리고 있었고 저는 수치스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경찰이 출동해서야 상황이 정리되었지만 시어머니는 경찰차에 타면서도 끝까지 악을 쓰시더라고요. 두고 봐라. 내가 너 이 바닥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테니까. 위자료 토해내기 전엔 절대 안 끝나. 집에 돌아와서도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죽어버려 돈 내놔 같은 섬뜩한 낙서가 빨간 라카로 칠해져 있었고 우편함에는 협박 편지들이 가득 차 있었죠. 친정 식구들에게 알리면 걱정하실까봐 혼자 해결하려고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밤마다 전 남편이 집 근처를 배회하는 그림자가 보였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면 아무 말 없이 숨소리만 들리다가 끊어지는 일들이 반복되었죠. 공포에 질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어요. 민지에게 연락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했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들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에 저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라 점검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한숨을 쉬며 비상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10층까지 올라가는 길이 유난히 멀고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층계참을 돌 때마다 센서 등이 늦게 켜져서 깜빡거리는 불빛이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제 발자국 소리가 텅 빈 계단에 울려 퍼질 때마다 등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마침내 10층에 도착해서 복도로 들어서는데 저희 집 현관문 앞 센서 등이 고장 났는지 켜지지 않아 캄캄했어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도어락 덮개를 올리는데 어디선가 역한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훅 끼쳐오는 게 아니겠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뒤를 돌아보려는 찰나. 비상구 철문 뒤쪽 어둠 속에서 누군가 튀어나와 제 입을 틀어막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읍, 읍.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거친 손이 입을 꽉 막고 있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는데 핸드폰 불빛에 비친 범인의 얼굴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어요. 붉게 충혈된 눈과 덥수룩한 수염,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행색이 노숙자나 다름없었지만 눈빛만큼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남편은 쉰 목소리로 속삭이며 품 안에서 뭔가를 꺼내 제 옆구리에 들이댔는데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져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주저앉을 뻔했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현관문 쪽으로 끌고 가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협박했어요. 문 열어. 들어가서 조용히 얘기 좀 하자고. 위자료 그까짓 거 좀 깎아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너 때문에 내 인생 종쳤는데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꼬라지는 내가 죽어도 못 보지. 손을 벌벌 떨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삐삐삐 경고음이 울리며 비밀번호 오류가 뜨자 남편이 제 머리통을 현관문에 처박으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인연이 지금 시간 끌어? 제대로 안 눌러? 공포심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살아야겠다는 생존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비밀번호를 누르는 척하며 주머니 속에 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꽉 쥐었죠. 도어락이 해제되는 띠리링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마자 남편이 저를 집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저는 있는 힘껏 몸을 돌려 남편의 얼굴에 스프레이를 분사했습니다. 내 눈.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싸 쥐고 뒹구는 사이 저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복도로 뛰쳐나와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라고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어요.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비명을 지르며 옆집 문을 두드렸고 10층 복도 끝까지 죽으림을 다해 뛰었죠. 뒤에서 남편이 거기 안 서. 죽여버릴 거야. 라고 소리치며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다행히 제 비명 소리를 들은 아래층 주민이 문을 열고 나와주었고 저는 그분 집으로 피신해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어요. 경찰이 출동해서 아파트 단지를 수색한 끝에 비상계단 구석에 숨어있던 전 남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수갑을 차고 끌려가면서도 남편은 저를 향해 내가 나오면 가만 안 둔다. 두고 보자. 라고 악담을 퍼부었지만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해 경찰차에 태워졌죠.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친정아버지가 헐레벌떡 뛰어오셨어요.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달려오신 아버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제 목에 난 붉은 손자국을 보시고는 가슴을 치며 오열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 아비가 못난 탓에 이런 꼴을 당하게 하고 내가 그놈들 가만 안 둔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널 지킬 거야. 아버지의 눈물에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오빠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벽을 쳤습니다. 이제 법이고 뭐고 필요 없어. 스토킹의 특수 협박? 저 새끼 콩밥 제대로 먹게 해줄 거야. 합의 따위 절대 없어. 큰오빠의 눈빛은 살기로 번득였고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다음 날부터 친정 오빠들이 교대로 휴가를 내고 제 보디가드를 자처하며 출퇴근길을 동행해 주었어요. 든든한 오빠들이 옆에 있으니 시어머니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뿐 섣불리 덤비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의 집요함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 더 기승을 부렸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 신상을 유포하고 악성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거든요. 회사에서도 결국 사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김 팀장 사정은 알지만 회사 업무의 지장이 너무 커. 매일 경찰 오고 시끄러워서 직원들이 불안해하잖아. 위로금 챙겨줄 테니까 조용히 나가줘. 사장님의 말에 억장이 무너졌지만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었어요. 짐을 싸서 나오는데 10년 만에 찾은 내 꿈이, 내 노력이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짓밟힌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짐박스를 들고 회사를 나오는데 하늘에서는 제 마음도 모르고 야속하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불 꺼진 방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정아, 뉴스 봤어? 내 전 시어머니가 인터넷에 올린 글, 그거 IP 추적 결과 나왔어. 시댁집에서 올린 거야. 명백한 증거 확보했어. 그리고 전 남편 흉기 협박 건으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 들어간대. 빼박 구속이야. 민지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지만 저는 힘없이 대답했죠. 민지야, 나 너무 지쳤어.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꼴을 당해야 해. 회사도 잘리고 사람들은 나를 불륜녀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냥 다 놓아버리면 편할까? 제 약한 소리에 민지는 수화기 너머로 버럭 화를 냈습니다. 김현정, 정신 차려. 네가 무너지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오히려 거봐. 찔리니까 숨었지 하면서 비웃을 거야. 억울해서라도 살아야지. 보란듯이 성공해서 저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내가 도와줄게. 포기하지 마. 제발. 네 뒤에 나 있고 네 가족 있어. 민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저 악마들이 승리하는 거야. 내 인생을 망친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려는 저들에게 굴복할 수는 없어. 저는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민지야. 고마워.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절대 안 죽어. 끝까지 싸울 거야. 저놈들 감옥에 쳐넣고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저는 눈물을 닦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온 허위 사실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판결문 사본, 시어머니의 협박 문자, 전 남편의 폭행 진단서, 그리고 어젯밤 복도에서 있었던 흉기 협박 사건의 정황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었죠.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올린 반박글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당했던 시댁의 만행들과 전 남편의 스토킹,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쫓겨나기까지의 과정들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낱낱이 공개했으니까요. 특히 흉기를 들고 제 집 현관문 앞에서 협박하던 전 남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과 제 목에 남은 선명한 손자국 사진, 그리고 시어머니가 보낸 위자료 안 내놓으면 평생 괴롭힐 거다라는 협박 문자는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죠. 글을 올린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조회수는 수십만 회를 넘었고 댓글창은 시댁 식구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지? 저런 집안이랑 10년이나 살았다니.
글쓴이님 진짜 보살이네. 시어머니랑 전 남편 둘 다 구속시켜야 한다 같은 댓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왔고 여론은 순식간에 저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쇄도했어요. 시사 고발 프로그램부터 뉴스 인터뷰 요청까지 제 억울한 사연을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줄을 이었죠. 처음에는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두려워 망설였지만 민지가 용기를 주었어요. 현정아, 지금이 기회야.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서 저들의 실체를 세상에 알려. 그래야 다시는 너 같은 피해자가 안 생길 거고 너도 떳떳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어. 민지의 말에 힘을 얻어 저는 인터뷰에 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떨리고 무서웠지만 저를 응원해주는 수많은 사람과 가족들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죠. 인터뷰에서 저는 담담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진실을 이야기했고 방송이 나가자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전 남편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날 법원 앞에는 취재진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에서 내리는 전 남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기자들이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묵묵부답으로 법정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전 남편은 그 길로 구치소에 수감되었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10년 동안 저를 옥죄었던 공포의 대상이 드디어 철창 안에 갇혔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 대한 처벌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민지는 끈질기게 수사기관을 압박했고 결국 경찰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명예훼손 및 모욕, 그리고 협박 혐의로 소환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서에 출두하는 날 시어머니는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지르며 등장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 억울해서 글 좀 썼기로 써니 그게 무슨 죄가 된다고 오라가라야. 전현이 꼬리쳐서 내 아들 인생 망친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경찰서 로비에서까지 악을 쓰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혀를 찼습니다. 반성의 기미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저런 사람들에게 휘둘려 살았던 지난날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죠. 조사를 마치고 나온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친정 오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깜빵 가고 싶어 환장했어? 큰오빠가 앞을 가로막으며 호통을 치자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도 오빠들의 기세에 눌려 찍소리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두고 봐. 법이 당신들 편일 것 같아? 천만에. 당신들이 한 짓 낱낱이 밝혀져서 콩밥 먹게 해줄 테니 각오해. 오빠들의 서슬 퍼런 경고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처량해 보이던지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죠.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들이 워낙 명확했기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혐의는 쉽게 입증되었고 검찰은 그들을 기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 교육 차원에서 한 말이다. 노인이가 인터넷을 잘 몰라서 실수한 거다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판사님은 엄중하게 꾸짖으셨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며느리에 대한 인격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는 태도는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고 신우이 역시 벌금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비록 실형은 아니었지만 평생 남에게 큰 소리치며 살아왔던 시어머니에게 정과자라는 딱지가 붙은 건 그 어떤 형벌보다도 치명적인 불명예였을 테니까요. 법정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악을 쓰는 게 아니라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거였죠. 현정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받아오. 내 아들 감옥에서 꺼내주고 나 정가자 안 되게 합의 좀 해주라. 응? 우리가 가족이었잖아. 가족? 그 입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다니 정말 역겨웠습니다. 제가 힘들 때는 남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더니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가족 타령을 하는 꼴이라니요. 저는 차갑게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가족이요? 어머니가 저한테 가족 대우해 주신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10년 동안 식모였고 감정 쓰레기통이었을 뿐이잖아요.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제 매몰찬 대답에 시어머니는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그들과의 악연을 끊어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통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는 소식이었죠. 상간녀는 끝까지 발뺌하며 항소하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민지는 곧바로 그녀의 급여와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녀는 다니던 회사에서도 불륜 사실이 소문나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약혼남에게도 파혼당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의 공백과 이혼녀라는 꼬리표, 그리고 인터넷에 퍼진 악성 루머들 때문에 재취업은 쉽지 않았어요. 면접을 보러 가면 이혼 소송 중이라면서요? 인터넷에 뜬 글 봤는데 사실인가요? 같은 무례한 질문들을 받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상처받고 돌아와야 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준 건 가족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 우리 딸. 천천히 해도 돼. 아빠가 있잖아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민지는 야, 김현정. 너 능력 있잖아. 포트폴리오 다시 다듬어서 프리랜서로 시작해봐. 내가 일감 물어다 줄게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민지의 조언대로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감부터 시작했지만 제 실력을 알아본 클라이언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센스 있고 일처리 확실한 디자이너라는 평판이 쌓이면서 대형 프로젝트 제안도 들어오게 되었고 수입도 예전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좋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예전 직장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팀장, 아니 김 사장님. 잘 지내나? 방송 보고 오해해서 정말 미안했어. 우리 회사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는데 김 사장님이 다시 와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연봉이랑 직급은 원하는 대로 맞춰줄게. 다시 돌아와 주면 안 될까? 사장님의 사과와 스카우트 제의에 잠시 고민했지만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저는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라
제 이름을 걸고 일하는 1인 기업의 대표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울 때 저를 내쳤던 회사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는 지금 제 일이 너무 즐겁고 만족스러워서요. 좋은 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승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나를 버린 회사가 다시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제안을 걷어찰 수 있는 위치에 섰다는 것이 너무나 통쾌했거든요. 1년이라는 시간 참 정직하게도 흘렀네요. 숨막히던 법정 공방과 시댁 식구들의 집요한 괴롭힘으로 얼룩졌던 지난 날들이 마치 까마득한 전생처럼 느껴질 만큼 제 삶은 놀랍도록 평온하고 활기차게 변했거든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홀로 서기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지만 지금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입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성과를 내면서 클라이언트들 사이에서 일 잘하고 감각 있는 디자이너로 소문이 났고 대기업과의 협업 제안까지 들어오게 되었으니까요. 밤을 새워 작업해도 피곤한 줄 몰랐고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성취감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눈치 보며 생활비 10만 원 쓰는 것도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제가 번 돈으로 당당하게 적금도 붓고 부모님 용돈도 두둑이 챙겨드릴 수 있게 되었죠. 푸석했던 피부는 윤기가 흐르고 늘 주눅 들어있던 눈빛은 자신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나다움을 되찾은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현정아, 오늘 회의 있지 않았지? 대박건이야. 꼭 따내야 해. 민지에게서 온 응원 문자를 확인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민지는 제 변호사이자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어 주었죠.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계약 검토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는 덕분에 저는 디자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회의 장소인 강남의 한 카페에 도착하니 말끔한 정장을 입은 클라이언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나오는데 클라이언트 대표님이 악수를 청하며 말씀하셨어요. 김 작가님, 감각이 정말 남다르시네요. 저희 브랜드랑 이미지가 딱 맞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이혼녀라는 딱지가 제 발목을 잡을까봐 걱정했던 건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으니 세상 그 누구도 저를 무시할 수 없었으니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는 친정 식구들과 캠핑을 떠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시댁 제사 준비하느라 허리가 휘어질 때였지만 이제는 탁 트인 자연 속에서 가족들과 고기를 구워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죠. 아버지는 우리 딸 얼굴이 이제야 폈네.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라며 흐뭇해하셨고 엄마는 너 이혼하고 나서 더 예뻐진 거 아니냐? 며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오빠들이 건네주는 쌈을 받아 먹으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딸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명절마다 친정 한 번 못 가고 눈물 흘렸던 날들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우연히 길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폐지를 줍고 있는 한 노인, 바로 전 시어머니였어요. 1년 전만 해도 감히 우리 아들을 하며 떵떵거렸던 기세는 온데간데였고 초라하게 늙어버린 모습에 순간 멈칫했죠. 시어머니도 저를 알아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온 호칭의 시어머니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허겁지겁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는데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통쾌함보다는 측은함이,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아들 구속되고 나서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합의금 마련하느라 집까지 팔아넘겨 단칸방 신세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벌금 내고 잠적해버려서 연락도 안 된다고 하고요. 한때는 저를 괴롭히던 악의 축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힘없는 독거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씁쓸한 마음을 뒤로하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감정을 낭비하기엔 제 현재와 미래가 너무나 소중했으니까요. 제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은 나날이 성장했습니다. 이혼 후 홀로서기 시리즈에 이어 나를 사랑하는 법 같은 콘텐츠들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거든요.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인플루언서가 된 것이죠. 작가님 영상 보고 힘내서 이혼 소송 시작했어요. 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수많은 댓글과 이메일을 받으며 저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을 넘어 누군가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죠. 꽃꽂이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소소한 모임도 갖고 맛집 탐방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꽃꽂이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김현정 작가님 아니세요? 깔끔한 인상의 그 남자는 제 팬이라며 수줍게 책을 내밀었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건축가였는데 제 유튜브를 보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오는 태도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거리를 걷는데 흩날리는 꽃잎들이 마치 저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벤치에 앉아 활짝 웃는 제 모습 뒤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사진을 SNS에 올리며 짧은 글을 남겼죠. 내 인생의 봄날은 지금부터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고 민지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야, 김현정, 너 완전 봄처녀네. 우리 주말에 벚꽃놀이 가자. 그 댓글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조차 제 삶의 일부이자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하고 빛나는 제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매일 웃으며 저 자신을 사랑해 줄 겁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모든 분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네, 지금까지 10년의 모진 시집살이를 끝내고 비로소 인생의 봄날을 되찾은 현정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듣는 내내 가슴이 답답하기도 했지만 결국 사이다 같은 복수와 함께 당당한 커리어 우먼으로 우뚝 선 현정님의 모습에 저까지 가슴이 벅차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폐지를 줍는 전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쿨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마지막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죠? 최고의 복수는 역시 내가 보란 듯이 잘 사는 것이라는 말을 몸소 증명해 주신 것 같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현정님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듯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스한 꽃비가 내릴 날이 꼭 올 테니까요. 스스로를 믿고 당당하게 걸어나갈 모든 분을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현정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